어찌 죽이려 하십니까? 한여름 장터 한복판이었지요. 시어머니 막대기에 맞던 14살 며느리였습니다. 25살 청산과부 순덕이 맨몸으로 매를 막아섰지요. 마을에서 팔자 사납다 쫓겨난 과부였습니다. 피 멍든 어린 것을 업어다 배기를 살렸지요. 그런데 이듬해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초가 앞에 임금이 내린 정려문이 들어섰지요. 그 정려문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때는 조선조 어느 해. 그해 한여름의 더위는 유난히 모질었습니다. 한양 도성밖 변둘이 시장 바로 옆에 낮은 돌담을 두른 작은 초가 한 채가 있었지요. 처마는 한쪽이 기울어 비가 오면 빗물이 새었고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흘바닥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초가 안방에서 아침 대바람부터 한 여인이 등을 굽힌 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25살 청상과부 순덕이었습니다. 회색 무명 저고리는 자주 빨아색이 다 바랬고 다홍빛이었어야 할 무명 치마는 햇볕에 그을려 거의 흙빛에 가까웠지요. 틀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으나 너리에 꽂은 비녀는 나무를 깎아 만든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은 거칠어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작은 점처럼 남아 있었지요. 그 손이 흰 무명천 위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한 땀, 한 땀, 또 한 땀. 오늘은 두루마기 한 벌, 저고리 두 벌.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마쳐야지요. 순덕은 혼잣말을 하며 광주리에 담긴 옷감을 살폈습니다. 삭바느질로 받는 품삯은 늘 박했지만 그래도 일감이 끊이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지요. 이 여름엔 시장에 나가는 양반댁 부인들이 종종 옷감을 들이밀곤 했습니다. 다만 옷값을 받을 때 늘 한마디씩 곁들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바느질 솜씨야 좋다만 청상과부 손을 거친 옷이라 좀 꺼림하긴 하구먼. 그래도 값이 싸니 쓰는 것이지. 팔자 사나운 손길이라도 어쩔 수 있나. 그런 말은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진다고 마음에 박히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요. 순덕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옷값을 받았고 받은 엽전을 광주리 밑에 깔아두었다가 저녁이면 시장에 나가 좁쌀 한 되박이며 소금 한 줌을 사 들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슬쩍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어머니 손에 끌려 멀찍이 비켜갔지요. 등 뒤에서는 늘 같은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청상과부지. 시집간 지 1년 만에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쯧쯧 친정도 없고 시댁에서도 쫓겨났다더구먼. 팔자가 사나워도 저렇게 사나울 수가 있나. 가까이 가지 마시게. 저런 손길이 닿으면 부정탄다 하더이다. 남편을 잡아먹다니. 그 말이 가장 사무쳤지요. 순덕은 젊은 나이에 지아비를 잃고 홀로 된 자기 신세보다 사람들이 마치 그녀가 무슨 짓을 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고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다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죄가 아닐진데 어찌하리요 하고 속으로 되뇌면서 다행히 시장 한쪽 끝에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떡전을 펴놓고 앉은 떡장수 할매였지요. 환갑을 훌쩍 넘긴 할매는 주름투성이의 손으로 늘 미지근한 시루떡 한 조각을 순덕의 손에 슬쩍 쥐어주곤 했습니다. 순덕아, 너는 이 늙은이 눈에는 사람 중에 사람이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고 끼니 거르지 마라. 할매, 매번 이리 바다만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거 없다. 내가 너 같은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지. 옛날부터 떡장수 할매의 그 한마디만이 순덕에게 시장에서 받는 유일한 따뜻함이었지요.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순덕은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순덕이 처음부터 이런 신세는 아니었지요. 22살이 되던 해봄, 순덕은 같은 한양 변두리에 사는 한 가난한 양반 가문의 사내와 혼인했습니다. 친정도 형편없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이쪽도 마찬가지였으니 가난이 가난을 만났달까요. 다만 그 사내는 사람됨이 따뜻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얼굴은 검었으되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것이 보기 좋았지요. 그는 순덕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자, 우리가 가난해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맙시다. 가난하다고 사람을 박대하면 그건 사람 노릇 안 하는 것이지. 순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시집살이도 처음에는 견딜만 했지요. 시어머니는 까칠한 분이긴 했으나 노골적으로 미워하지는 않았고 시아버지는 무뚝뚝 하나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순덕은 새벽 어둠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시부모께 아침 진지를 올렸으며 낮에는 배틀 앞에 앉아 무명을 짰지요. 밤이면 지아비와 마주 앉아 짧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임자, 오늘은 산에서 다람쥐 한 마리를 보았소. 도토리를 입에 가득 물고 도망가는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호호. 다음에 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리다. 임자가 좋아하는 모습 보면 나도 따라 좋아지지 않겠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엔 가난했으나 마음은 더없이 풍요로웠지요. 그러나 행복은 짧았습니다. 23살이 되던 그해 늦가을, 지아비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요. 굴러내려온 큰 바위에 깔린 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내들이 시신을 들것에 실어 왔을 때 순덕은 자기 다리가 꺾이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람쥐 보러 가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이리 어찌. 순덕의 곡소리는 한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았다고 했지요. 장사를 치르고 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순덕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지요. 49제가 끝난 어느 저녁, 시어머니는 순덕을 안방으로 불러앉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온 지 1년 만에 우리 외아들이 갔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너도 알 것이다. 어머님, 내 팔자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것이지. 더는 이 집에 있을 수 없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시어머니도 외아들을 잃은 어미였습니다. 그 슬픔을 누군가에게 풀어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그저 그 누군가가 자신이 된 것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요. 다음 날 새벽 순덕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문제는 친정조차 없다는 것이었지요. 순덕의 친정 부모는 그녀가 시집가기 2해 전에 잇따라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풍안에 시달리다 가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해 겨울을 못 넘기셨지요. 형제도 없었으니 돌아갈 곳이 진정 없었습니다. 순덕은 한양 변두리 시장 옆에 마침 비어있던 작은 초가를 헐값에 빌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시댁에서 가지고 나온 무명한 필과 바늘쌈치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시집 보낼 때 남기신 작은 은가락지 하나가 전부였지요. 은가락지를 팔아 첫 달 살림 미천을 만들었고 그 후로는 삭바느질로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지요. 3년 동안 순덕은 한 번도 큰 소리로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신세를 한탄한 적이 없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바느질을 했고 해가 뜨면 시장에 나가 옷감을 받아왔으며 해가 지면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가끔 떡장수 할매가 슬쩍 쥐어주는 시루떡 한 조각이 그녀의 유일한 사치였지요. 임자, 가난해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맙시다. 순덕은 잠들기 전 죽은 지아비가 남긴 그 한마디를 늘 되뇌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지요. 그래서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똑같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누가 욕을 해도 같은 욕으로 대가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여름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매미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고 흙바람은 사람의 살갗을 핥히듯이 메웠지요. 시장 사람들은 더위에 짓눌려 입을 다물었고 우물에는 물 길러 가는 사람들이 줄을 늘어섰습니다. 순덕은 좁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짙은 쪽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덕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 구석이 까닭 모르게 술렁였지요. 마치 죽은 지아비가 등 뒤에서 무엇인가를 가만히 일러주려는 듯한 그런 묘한 기척이었습니다. 그날도 순덕은 평소처럼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 만든 두루마기 한 벌과 저고리 2벌을 주인에게 갖다 주고 그 자리에서 다음 일감을 받아 올 참이었지요. 햇볕은 정수리를 송곳처럼 찔렀고 시장 흙바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장 한복판에서 순덕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시장은 여느 때보다 어수선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짜증을 못 견디고 좌판을 세게 내려놓는 소리, 어디선가 아이가 떼를 쓰며 우는 소리, 포목전 주인이 손님과 흥정하다 언성을 높이는 소리, 그 모든 소음 위로 매미들이 비명처럼 울어댔지요. 흙바닥에서는 더운 김이 자글자글 올라왔고
사람들의 옷자락에는 진작부터 마른 땀 자국이 허옇게 번져 있었습니다. 춘덕은 광주리를 옆구리에 단단히 끼고 포목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 만든 두루마기를 갖다 주고 새 일감을 받아 와야 했지요. 마침 떡장수 할매가 좌판 너머로 손짓을 했습니다. 춘덕아, 오늘은 일찍 나왔구나. 잠깐 들렀다 가거라. 할매, 일을 갖다 드리고 와서 들르겠습니다. 그래라. 식혜 한 사발 내어줄 것이니. 춘덕이 떡전 앞을 막 지나려는데 시장 한복판 쪽에서 문득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흥정이 길어졌나 보다 하고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그 웅성거림에는 어딘가 묘한 기운이 깔려 있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고 그러면서도 모두 슬쩍 한 발씩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할매? 춘덕이 묻자 떡장수 할매는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혀를 차댔지요. 또 그 양반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끌고 나왔다지 뭐냐. 며칠 걸러 한 번씩 저 짓을 한다더라. 며느리를 끌고 나오다니요. 가서 보면 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상책이지만 춘덕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시장 한복판 빈 공터에 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 막대기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발치에 또 한 사람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것이 시집을 와서 시댁을 망친다. 망쳐. 막대기가 허공을 갈랐지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막대기가 엎드린 사람의 어깨에 내리꽂혔습니다. 작은 비명이 새어 나왔으나 비명은 시작과 동시에 목구멍 안으로 삼켜지고 말았지요. 춘덕은 그제야 흙바닥에 엎드린 사람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14살이나 되었을까. 작고 마른 어린 처녀였지요. 처녀는 회색 무명 저고리에 다홍 무명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저고리는 군데군데 헤어져 살이 비치고 치마는 흙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이미 시집을 갔는지 쪽을 졌으되 비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손은 어머니의 손이라기엔 너무 작아서 아직 어린아이의 손이었지요. 그 작은 손이 흙바닥을 짚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라는 여인의 광기가 더 솟구쳤지요. 잘못해서 우리 집안 망쳐놨느냐? 친정이 거지 같으니 자식도 거지. 같은 게지. 너 같은 것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우리 집 운수가 다 막혔다. 다 막혀. 다시 막대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등이었지요. 처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으나 그 신음마저 누르려는 듯 처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흙바닥에 엎드린 작은 어깨가 짐승처럼 떨렸지요. 춘덕은 자기 가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시집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저 어린 것이, 어머니라 부르는 사람의 손에, 시장 한복판에서 춘덕은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보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포목전 주인은 슬쩍 좌판 안쪽으로 물러섰고 약전 영감은 아이의 등을 돌리고 약초를 정리하는 척했지요. 한 안악은 아이의 눈을 손으로 가린 채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보고 있었고 그저 지나가고 있었으며 그저 못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양반되기리지 않은가. 끼어들었다가 우리만 화 입지. 저 시어머니 성품이 보통이 아니라더이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순덕의 귓가를 스쳤지요. 그 사이에도 막대기는 다시 한 번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어린 처녀가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흙바닥에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쪽진 머리가 풀어져 흩어졌고 흰 이마에 흙이 묻었지요. 처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나 그 눈에서 가느다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을 어찌. 순덕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그날만큼 사무친 적이 없었지요. 순덕 자신도 일찍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지아비를 잃고 시댁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매 맞을 사람이 매 맞을 때 옆에서 아무도 입을 열어주지 않는 그 차가움이 무엇인지 순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저 흙바닥에 쓰러진 어린 것이 자기보다 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어린 것이 어머니라 부르는 사람의 손에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순덕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광주리를 발치에 내려놓고 막대기를 막 다시 들어 올리려는 시어머니 앞에 가만히 섰지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끼어든 사람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엇이냐, 너는? 지나가는 사람이옵니다. 어른, 지나가는 사람이 어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느냐? 끼어드는 것이 아니오라. 이 어린 것이 정말로 죽을 듯하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는 눈매가 더 가늘어졌지요. 광대뼈가 한 번 꿈틀했고 막대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연이 남의 며느리 일에 끼어들지 말라 했거늘. 어른, 매가 어깨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이 어린 것이 일어나지 못할 듯합니다. 일어나지 못해도 내 며느리지. 내 며느리냐? 시어머니가 막대기를 휘둘렀지요. 막대기는 순덕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고리 어깨 부분이 찢어졌고 그 아래 살갗이 붉게 부풀어 올랐지요. 순덕은 비틀했으나 자리를 비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치에 쓰러져 있는 어린 며느리 앞을 자기 몸으로 가렸지요. 어른, 매를 거두십시오. 비키지 못해? 못 비킵니다. 순덕의 그 한마디에 시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청상과부라 손가락질 받던 그 여자가 평소엔 사람들의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던 그 여자가 시장 한복판에서 양반댁 시어머니 앞에 버티고 서서 매를 거두라 하고 있었지요.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떡장수 할매가 다리를 절며 다가왔지요. 어른, 그 막대기 좀 거두시오. 이 시장에서 사람 죽일 일 있소? 이 늙은이가
또 어디서 끼어들어. 늙은이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그 어린 것이 진짜로 곧 죽게 생겼다. 그 말이오. 이 시장에 사람 죽으면 우리 모두 관아에 끌려갑니다. 떡장수 할매가 입을 열자 그제야 옆에 섰던 포목전 주인도 한 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어른, 매는 댁에 가서 마저 드시오. 시장 한복판에서 이리 이를 키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보았소이다. 정말로 저 어린 것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시어머니 앞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기가 시장 한복판에 혼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지요. 막대기를 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지요. 오냐 오냐, 너희들이 다 그 청상과부 편이렸다. 좋다. 내 오늘은 그냥 가지만은 저 거지 같은 것을 데려가는 자가 누구든 내 손에 가만두지 않을 게다. 두고 보아라. 시어머니는 막대기를 흙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부러지지는 않았으나 절반쯤 갈라졌지요. 그 막대기를 그대로 두고 시어머니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시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시장이 다시 한숨 쉬듯 숨을 내쉬었지요. 순덕은 그제야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린 며느리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채로 옆으로 누워 있었지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처녀의 이마에 묻은 흙을 닦아 주었습니다. 어른, 정신 차리십시오. 어른, 처녀가 가느다랗게 눈을 떴지요. 그 눈에 순덕의 얼굴이 잠시 비쳤다가 다시 가물가물 흐려졌습니다. 처녀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게 움직였지요.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순덕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처녀의 작은 몸을 자기 등에 들쳐 업었지요. 처녀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4살 어린 것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떡장수 할매가 슬쩍 다가와 순덕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내 집으로 데려갈 셈이냐? 예. 일단 어른을 살려놓고 봐야지요. 저 시어머니가 가만 안 둘 텐데. 가만 안 두어도 이 어린 것이 살아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떡장수 할매는 잠시 순덕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자기 떡전으로 돌아가 시루떡 한 덩이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돌아왔지요. 가져가거라. 저 어른 정신 차리거든 한 입이라도 먹여보아라. 할매, 눈물 흘릴 시간 없다. 어서 가. 순덕은 떡 보따리를 광주리에 담고 어린 처녀를 등에 단단히 업은 채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지요. 누구는 혀를 찾고 누구는 한숨을 쉬었으며 누구는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순덕을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작은 초가 살인문을 들어섰을 때 순덕의 등에서 처녀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순덕은 처녀를 안방 아랫목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흩어진 머리, 흙 묻은 이마, 부어오른 어깨.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순덕의 눈에서 마침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어른, 살아 주십시오.
사라만 주십시오. 순덕이 처녀의 작은 손을 잡고 그렇게 속삭이는 사이 한낮에 햇살이 봉창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여름 오후 작은 초가 안방에서 두 여자의 백일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지요. 초가 안방에 누인 어린 처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레 저고리끈을 풀어 어깨를 살피니 흰 살갗 위에 검푸른 멍이 손바닥만 하게 번져 있었지요. 등에는 그보다 더 큰 멍이 두 군데, 옆구리에는 비교적 새로 든 멍이 또 한 군데. 어떤 자리는 이미 살갗이 터져 피가 굳어 있었고, 어떤 자리는 부풀어 올라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처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세상에 한두 번 맞은 자국이 아니구먼.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저고리를 여며 주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깨끗한 무명천을 찾아 솥에 한 번 삶아 식혀두었지요. 그러고는 허리에 작은 광주리를 끼고 초가 뒤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등을 짓눌렀으나 순덕은 멈추지 않았지요. 산허리를 한참 오르자 그늘진 골짜기에 익숙한 풀잎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적 멍든 자리에 지시겨 붙이라며 가르쳐 주셨던 풀이었지요. 잎이 톱니 모양으로 갈라지고 줄기에는 흰 솜털이 덮여 있는 그 풀입니다. 어머님, 도와주십시오. 저 어린 것을 살려야 합니다. 순덕은 풀을 한 움큼 캐어 광주리에 담았고 골짜기 깊은 곳에서 또 한 가지 산도라지에 어린 뿌리를 캐어 담았지요. 산도라지는 물에 끓여 마시면 사람의 진을 다잡아 준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광주리를 채워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순덕은 마당 한쪽에 작은 화덕을 피웠지요. 곱돌솥에 물을 붓고 산도라지 뿌리를 넣어 끓였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생풀을 돌절구에 지시겨 즙을 짜냈지요. 풀 냄새가 매콤하면서도 풋풋했습니다. 순덕은 생풀에 으깨진 살을 깨끗한 무명천에 펴 발라 어깨와 등의 멍 자리에 가만히 얹어 주었지요. 처녀는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살갗에 닿는 차가운 풀의 기운에 가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 떨림조차 안쓰러워 순덕은 한참을 옆에서 가만히 손을 잡고 있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자기 몫의 보리밥 한 그릇을 꺼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그릇으로 두 끼를 나누어 먹었을 그 밥이었지요. 순덕은 작은 사발에 그 밥의 절반을 덜고 거기에 따뜻한 미음 국물을 부어 죽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처녀의 머리를 가만히 받쳐 일으키고 숟가락 끝으로 한 술을 떠 입가에 갖다 댔지요. 어른, 한 술만이라도 드셔 주십시오. 처녀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미음이 한 모금 입속으로 흘러들었고 처녀는 그것을 삼켰지요. 그 한 모금에 처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은 그 눈물을 보지 않으려 짐짓 고개를 돌리고 다시 한 술을 떠다 먹였지요. 그날 밤 처녀는 미음 반 사발을 비웠고 순덕은 자기 몫으로 보리밥 두어 술만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배가 고프지 않다 했지요. 어른, 이 집에 계시는 동안은 어른이 우선이옵니다. 이 늙은이의 끼니는 걱정 마십시오.
처녀는 그 말에 또 작게 흐느꼈습니다. 늙은이라니. 25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앞에서 자꾸 자기를 늙은이라 칭하는 것이 처녀의 마음을 어찌나 흔들었는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녀가 부스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가늠하지 못했지요. 낯선 방, 낯선 천장, 낯선 봉창. 그러나 코끝으로 들어오는 풀 냄새와 미음 냄새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처녀가 손을 더듬어 옆을 살피자 새벽잠을 모지 이루고 옆자리에서 깜박 졸고 있던 순덕의 얼굴이 보였지요. 처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늘 광대뼈가 솟고 눈이 가늘었지요.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서 졸고 있는 이 여인의 얼굴은 단정하고 그늘져 있었으되 어딘가 달빛처럼 고요한 데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입술을 달싹였지요. 어디이옵니까? 순덕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손등으로 입가를 닦고는 얼른 처녀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앉았지요. 깨셨습니까? 어른, 여기가 어디? 한양 변두리 시장 옆 작은 초가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어른께서 매를 맞고 계시기에 제가 매셔왔습니다. 처녀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흘바닥에 엎드려 매를 맞던 일이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었지요. 처녀는 순덕의 손을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시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어머님께 더 큰 일을 당합니다.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른, 제 친정도 가난한 양반 가문이라 친정 가서도 받아줄 데가 없사옵니다. 시댁밖에 갈 곳이 없사옵니다. 제발. 순덕은 처녀의 차가운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처녀의 손가락이 순덕의 손바닥 안에서 가늘게 떨렸지요. 순덕은 처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른, 시댁으로 돌아가시는 건 막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무엇을? 우선 회복하시고 가시지요. 지금 이대로 시댁에 돌아가시면 어른께서 정녕 일어나지 못하실 듯합니다. 그저 며칠만이라도 어른께서 두 발로 걸어 나가실 만큼만이라도 그때까지만 이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처녀는 순덕의 얼굴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한꺼번에 일렁였지요. 그러나 순덕의 눈에 담긴 것은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깊고 고요한 따뜻함이었지요. 처녀는 그 눈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안도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손길은 적어도 자기를 때리려는 손길이 아니구나 하는 그 안도였지요. 처녀는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녀는 사흘 동안은 거의 누워만 있었지요. 순덕이 차려주는 미음과 약을 조금씩 먹었고 순덕이 갈아주는 풀잎찜질을 받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처녀는 비로소 자기 이름을 입에 담을 만큼 기력이 돌아왔지요. 그날 저녁 순덕이 부엌에서 미음을 데워 들고 들어왔을 때 처녀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무릎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른, 일어나셨습니까? 제 이름은 오경이라 하옵니다. 구슬 옥자에 꽃뿌리 영자를 쓰옵니다. 오경 어른,
좋은 이름이옵니다. 13세 시집을 갔사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순덕은 미음 사발을 오경 앞에 놓아주고 자기는 그 옆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지요. 오경이 미음을 한술 뜨고 또 한술 뜨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경 어른, 무슨 일이옵니까? 제 친정은 한양 도성 안의 가난한 양반 가문이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도 작년 정월에 가셨사옵니다. 시집을 보낼 자식이 저 하나라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랴부랴 혼처를 정하셨지요. 그래서요. 오경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미워하셨사옵니다. 친정이 가난해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뿐이었거든요. 그 주머니가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유품이옵니다. 그것밖에 가진 것이 없었으니 시어머님께서는 첫날부터 저를 거지라 부르셨사옵니다. 이런 시집 간 지 1회째 되던 날부터 매가 시작되었사옵니다. 처음엔 부엌일이 서툴다고 손등을 때리시더니 보름 뒤엔 빨래가 더디다고 종아리를 치셨고 한 달 뒤엔 그저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등을 치셨사옵니다. 매달, 매주, 매일 순덕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오경의 작은 손이 자기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지요. 제 지압이 되시는 분은 15이옵니다. 진우 도련님이라 하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미워하지는 않으시옵니다. 다만 어머님이 무서워 매가 떨어질 때마다 방문 뒤에 숨어 우시기만 했사옵니다. 한 번도 저를 막아 주신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오경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미음 사발 위에 둥글게 번졌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마음보다 친정 어머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를 시집 보내놓고 가셨다는 것이 더 마음에 걸려 그저 견디고만 있었사옵니다. 순덕은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지요. 자리에서 일어나 오경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오경의 작은 어깨를 자기 가슴에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오경은 처음엔 굳어 있었으나 이내 순덕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어른, 이젠 우셔도 됩니다.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어른의 울음을 누가 보고 욕하든 이 방에선 그저 우셔도 됩니다. 어머님, 오경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흘러나왔지요. 오경 자신도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순덕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을 때 자기도 잊은 줄 알았던 친정 어머님의 품 같은 그 따뜻함이 갑자기 되살아났던 것이지요. 오경은 그 한마디를 하고는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막았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제가 어찌. 괜찮습니다, 어른. 청상과부의 어른이신데 제가 어찌 어머님이라 부른답니까? 어른께서 그리 부르고 싶으시면 그리 부르십시오. 이 늙은이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위로가 되옵니다. 순덕은 가만히 오경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날 밤 오경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순덕도 오경의 옆에 누워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았지요. 천장의 거뭇한 무늬 사이로
죽은 지아비가 살아있을 적 자기에게 들려주던 그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임자, 가난하다고 사람을 박대하면 그건 사람 노릇 안 하는 것이지. 순덕은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죽은 지아비가 보면 부끄럽지 않을 일인 것 같아서요. 그날 순덕은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작게 숨 쉬는 한 어린 것의 호흡이 3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를 가만히 채우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오경이 처음으로 일어나 미음 한 그릇을 다 비웠을 때 순덕은 부엌에서 가만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경이 미음 그릇을 비우기 시작한 이튿날부터 회복은 더디지만 분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오경은 순덕의 부축을 받아 마당까지 걸어 나올 수 있었지요. 열흘이 지나자 등의 멍이 검푸른 빛에서 누런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오경은 혼자 일어나 봉창 앞에 앉아 순덕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순덕은 매일 새벽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한낮에는 삭바느질감을 맞춰 시장에 갖다 주었고 해 질려 기면 다시 약을 다렸지요. 자기 끼니의 절반은 늘 오경의 미음에 담겼고 나머지 절반으로 자신의 빈속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순덕은 그 시절 자기 인생에서 가장 덜 외로웠다고 후일 회상하곤 했지요. 오경은 회복하면서 점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작고 마른 어린 처녀로만 보였지요.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순덕이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경이 봉창 곁에 앉아 마당의 호박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게 입을 열었지요. 오동이 부는 비에 청맹관이 깊은 시름. 어미 잃은 아이는 어디서 그 손을 잡으리. 처마 끝 한 방울이 등심에 또 한 방울. 순덕이 손을 멈췄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지요. 오경은 빗줄기를 바라본 채로 다시 한 번 같은 구절을 가만히 읊었습니다. 그제야 순덕이 가만히 물었지요. 오경 어른, 방금 그것은 무엇이옵니까? 그저 떠오른 것이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송구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른께서 지으신 시조이옵니까? 오경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자기 무릎 위에 놓인 바느질감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오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14살 어른께서 시조를 지으십니까? 한문을 좀 배웠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난한 양반 가문이셨으나 친정에서 한문을 익히셨던 분이셨거든요. 순덕은 한참을 그 말이 사실인가 가늠해 보았습니다. 양반 가문의 처녀가 한문을 익히는 것이야 흔치 않으나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시조로 풀어 입에 담는 처녀라면 이는 보통의 양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그리 깊은 가문이었지요. 오경 어른, 그러시면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옵니까? 이 늙은이가 한문을 배우지 못하였사옵니다. 어른께서 회복하시는 동안 이 늙은이에게 한자라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사옵니까? 오경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오경의 작은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지요. 순덕이 그 미소를 본 것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어머님을 가르치겠사옵니까? 이 늙은이는 어머님이 아니옵고 그를 배우려는 한 어리석은 학생이옵니다. 어른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글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경은 깨끗한 무명천 한 자락을 펴놓고 그 위에 화로에 재를 살짝 묻혀 글자를 적었지요. 화로재는 묻으면 손가락 끝으로 그릴 수 있었고 다 배우면 다시 무명천을 털어 깨끗이 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가 귀한 살림에 그것이 오경의 지혜였지요. 이 글자는 사람 인자이옵니다. 두 다리로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이지요. 사람인. 이 글자는 마음 심자이옵니다. 마음의 모양이라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옛사람들이 그리 그렸다 하옵니다. 마음심. 순덕은 글자를 따라 그렸고 오경은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여자의 머리가 등잔불 아래에서 가까이 모여 있었지요. 한 사람은 가르치고 한 사람은 배우고 한 사람은 어렸으되 어른이었고 한 사람은 어른이었으되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답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이 부엌에서 저녁 미음을 데워 들고 들어오는데 오경이 작은 봉창 앞에 앉아 무엇인가를 자기 손바닥 안에 가만히 쥐고 있었지요. 등잔불에 비친 그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다홍빛 바탕에 흰 학을 수놓은 주머니. 한쪽 끈은 닳아 거의 끊어질 듯했고 비단의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으나 주머니에 수놓인 학만은 여전히 단정했지요. 오경은 그 주머니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만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멈칫하다가 모르는 척 미음 사발을 오경 곁에 놓아주었지요. 오경이 깜짝 놀라 주머니를 얼른 저고리 안쪽에 감추려 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보지 못한 척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가만히 말했지요. 오경 어른, 미음 식기 전에 드십시오. 이 늙은이는 부엌에 좀 더 있다 들어오겠습니다. 순덕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오경의 손에 들린 그 비단 주머니가 무엇인지,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이 1000가지였지요.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슴 속에 묻어둔 한 가지가 있는 법이고 그것을 누가 묻는 것이 가장 아픈 일이라는 것을 순덕은 자기 인생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부엌에 한참 머물다 들어왔을 때 오경은 미음 사발을 다 비우고 봉창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단 주머니는 이미 저고리 안쪽 어디엔가 깊이 감추어져 있었지요. 오경은 순덕이 들어오자 가만히 일어나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옵니까? 제 친언니가 한 분 계시옵니다. 저보다 20해도 더 위인 친언니이옵니다. 어머님께서 늦둥이로 저를 낳으셔서요. 그러십니까? 친언니께서는 어릴 적에 한양 어느 양반 가문의 부인이 되셨사옵니다. 친언니가 시집 가실 적에 저는 갓난쟁이여서 얼굴도 잘 모르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적에 늘 말씀하셨사옵니다.
한양 어느 양반 댁에 시집간 큰언니가 있다고요. 오경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저도 시집을 가게 되어서 친언니께 알릴 길이 없었사옵니다. 친정에 사람도 없고 시댁에서는 친언니 댁에 기별을 보낼 형편도 안 되었지요. 어머님 가실 때 친언니께 부고 한 장 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사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서 매를 맞고 매를 맞다 보니 이젠 친언니가 살아 계신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순덕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경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요. 제가 만약 이매에 죽기라도 한다면 친언니께서는 제가 시집을 갔다는 것조차 모르고 사실 것이옵니다. 그것이 가장 사무치옵니다. 어머님, 제가 회복하면 한양에 있는 친언니께 한 번이라도 가서 어머님 부고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만 하면 저는 죽어도 원이 없을 것이옵니다. 순덕은 한참 오경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손을 뻗어 오경의 작은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쌌지요. 오경 어른, 회복하시면 친언니께 가시지요. 이 늙은이가 한양 길이라면 어디라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다만 한 가지만 죽어도 원이 없다는 그 말씀은 거두십시오. 어른께서 살아 계셔야 친언니도 살아 계신 보람이 있는 것이옵니다. 오경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저고리 안쪽에서 다시 그 비단 주머니를 꺼내 순덕의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지요. 이것이 어머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품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친언니가 시집 가실 때 함께 짝으로 만드신 두 개의 주머니 중 하나라 들었사옵니다. 친언니께서 한쪽을, 제가 한쪽을 가지고 있다 했지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주머니를 제 손에 쥐어 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한양 어느 양반 댁에 친언니가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살고 계신다고요. 순덕은 그 주머니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홍빛 비단 위에 흰 하기 한 마리 정성스레 수놓아져 있었지요. 하계 한쪽 날개에는 작은 글자가 한자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글자를 모르니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었으나 오경이 가만히 일러주었지요. 꽃뿌리 영자이옵니다. 친언니의 주머니에는 구슬 옥자가 새겨져 있다 들었사옵니다. 합치면 제 이름이 되옵지요. 오경. 순덕은 그 주머니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다시 오경의 손에 가만히 돌려주었습니다. 오경 어른, 이 주머니 잘 간직하십시오. 어른의 친언니께서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젠가 두 분이 만나실 때 이 주머니가 두 분을 이어줄 것이옵니다. 그렇겠지요. 그날 밤 오경은 비단 주머니를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잠들었습니다. 순덕도 옆에서 잠을 청했지요. 봉창 너머로 가을이 오기 전 마지막 더위가 한 번 깊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고 오경은 점점 자기 발로 마당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엔 두 사람이 마당의 좁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막 떠오르는 보름달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오경이 작은 손을 순덕의 손등에 가만히 얹었지요. 어머님, 이 자리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이 늙은이도 그렇사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마당에 앉아 있을 때 살인문 밖 어딘가에서 발걸음 소리가 멎었습니다. 누군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멀어졌지요. 두 사람 모두 그 발걸음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의 주인은 두 사람의 평화를 곧 산산조각낼 사람이었지요. 순덕과 오경이 함께 보낸 시간이 어느덧 50날을 채웠습니다. 오경의 등의 멍은 거의 다 가셨고 어깨의 부기도 손바닥만큼 줄어들었지요. 오경은 마당의 작은 텃밭에 호박과 가지를 손수 심어 놓았고 그 잎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오경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가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과 한 조각이나 잣 한 줌을 사 들고 와 오경의 손에 쥐어주곤 했지요. 오경은 그것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늙은이를 위해 무엇을 안 사셔도 되옵니다. 오경 어른께서 자꾸 자신을 늙은이라 하시면 이 늙은이의 가슴이 아픕니다. 호호,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이 그 한마디씩을 주고받을 때 작은 초가 안에는 잠시 봄날 같은 웃음이 깃들었지요. 그러나 그 봄은 길지 않았습니다. 50날째 되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이 새벽 시장에서 옷감 광주리를 받아 막 살인문에 들어서려는데 살인문 앞에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었지요. 순덕은 그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광주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0살의 한 여인, 도드라진 광대뼈, 가는 눈매, 한 손에는 새 막대기를 단단히 쥐고 있었지요. 오경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내 인연, 시어머니의 첫 마디가 살인문을 흔들 만큼 컸습니다. 순덕은 광주리를 가만히 흙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시어머니 앞에 섰지요. 마당 안쪽 안방에서 오경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봉창 사이로 내다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고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른, 무슨 일로 오셨사옵니까? 이 청상과부년이 아주 가관이로구나. 내 며느리를 어찌 빼앗아 갔단 말이냐? 그 어린 것을 너 같은 청상과부년이 끌어다 두고 무슨 짓을 시키고 있는 게냐? 어른, 이 사람은 무엇도 시키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어른께서 시장에서 매를 맞고 계신 것을 매셔와 회복시켜 드린 것뿐이옵니다. 회복시켜, 누가 회복시켜 달라 했느냐? 내 며느리는 내가 알아서 한다. 당장 데리고 나오너라. 순덕은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가슴이 떨렸으나 순덕은 자기 자리를 비키지 않았지요. 널리는 손으로 광주리를 다시 들어 한쪽으로 옮겨두고 살인문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어른, 오경 어른께서 아직 회복이 덜 되셨사옵니다. 시댁에 돌아가셔도 며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한 보름만 더 머물게 해주시면 어른께서 두 발로 걸어 나가시도록 모시겠사옵니다. 보름, 내 며느리를 내년이 무슨 권한으로 보름이나 더 잡아두느냐? 권한이 아니오라.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옵니다. 이 청상과부 년이 어디서 갔자는 말을 시어머니가 막대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의 막대기가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50살의 노인이 백주의 사람을 또 때리려다 시장 한복판에서 망신당한 일이 떠올랐는지 막대기를 끝내 내리치지는 못했지요. 다만 막대기로 살인문을 한 번 세게 후려쳤습니다. 살인문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한 칸이 부서졌지요. 2년, 내 오늘은 그저 가지만은 이 일은 내 가만두지 않을게야. 이 마을에 내년이 어디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아라. 어른, 저 거지 같은 며느리를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데리고 있어 보아라. 보름 뒤에 그것을 데려가서 시집에서 내 손으로 관에 신고할게야. 양반집 며느리를 청상과부가 빼앗아 갔다고. 너 같은 년은 관아에 끌려가 곤장 맞아 죽는 게 마땅하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던지고는 막대기를 어깨에 걸친 채 휙 돌아섰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침을 뱉었지요. 그러더니 큰 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한마디씩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마을 사람들 들으시오. 저 청상과부 년이 양반집 며느리를 끌어다 자기 집에 가두어 놓고 있다오. 양반집 며느리를 청상과부 년이 사람들이 흉이 될까봐 가만두니 점점 더 막 나간다. 마을 어귀에서 우물물 길러 나왔던 안악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랑채에 모여 장기를 두던 노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시장 좌판에서 좌판을 펴려던 상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외침은 매미 소리를 뚫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순덕은 부서진 살인문 앞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한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관아에 끌려간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으니까요. 양반 가문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빼앗아 갔다고 신고하면 청상과부의 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곤장 40대만 맞아도 사람이 죽는 그 시대에 순덕이 살아남을 길은 없었지요. 그러나 순덕은 자기 가슴 한 자락을 가만히 누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경이 봉창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오경이 순덕을 보자마자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순덕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댁에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님이 관아에 끌려가십니다. 제가 시댁에 돌아가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께서 매를 거두시도록 빌겠사옵니다. 어머님께서는 절대로 관아에 끌려가지 마시옵소서. 제발 부탁이옵니다. 순덕은 오경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오경의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순덕은 한참 그 손을 잡고 앉아 있다가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경 어른. 어른의 그 마음이 이 늙은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어른께서 지금 시댁에 돌아가시면 어른께서 살아계신 채로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늙은이가 관아에 끌려가는 일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어머님, 이 늙은이가 관아에 끌려가는 일은 일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 살아계셔야 합니다. 어른께서 살아계셔야 친언니께도 가실 수 있고 어머님 부고도 알릴 수 있고 무엇보다 어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옵니다. 이 늙은이가 어른의 그 인생을 매 손에 내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오경은 그 한마디에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오경을 가만히 안아주었지요. 그날 안방의 등잔불 아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외침은 마을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웃했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순덕이 시장에 옷감을 받으러 나갈 때마다 받는 시선이 전과는 또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게, 청상과부가 양반집 며느리를 데려다 가둬 놓았다지요. 이 더운 여름에 나와 봐라. 아주 양반 가문의 일을 청상과부가 손에 쥐고 흔드는구먼. 우리 두루마기는 청상과부 손에 맡길 게 아닐세. 부정탈라. 전에는 순덕에게 옷감을 맡기던 양반댁 부인 두 명이 한꺼번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일감이 절반으로 줄었지요. 순덕은 그 일감의 절반으로 자기와 오경의 끼니를 마련해야 했고, 그것은 예전보다 훨씬 빠듯했습니다. 순덕은 자기 끼니를 더 줄였고, 오경의 미음에는 그대로 보리쌀과 녹두를 넣어 끓였습니다. 오경은 순덕이 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 얼굴을 살피게 되었지요. 순덕이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여는 그 등이 평소보다 한 뼘쯤 작아져 있는 것을 오경은 알아챘습니다. 오경이 어느 날 저녁 미음 사발을 들고 들어온 순덕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지요. 어머님. 예. 오경 어른. 어머님께서 끼니를 거르신 것을 아옵니다. 이 미음의 절반을 어머님께서 드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입에 대지 않겠사옵니다. 순덕이 한참 오경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경의 작은 입가에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지요. 순덕은 결국 미음 사발의 절반을 자기 빈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한 솥의 미음을 똑같이 나누어 먹었지요. 식사가 끝날 무렵 떡장수 할매가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서진 살인문이라 손이 닿기만 해도 흔들렸지요. 떡장수 할매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와서 가만히 평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순덕아, 마을 인심이 변덕인 줄은 알지. 할매, 어찌 내 떡전 손님 중에 시장 끝에 약전 영감이 있다. 그 영감이 그러더구먼. 청상과부가 어린 며느리를 끌어다 가두어 둔 게 아니라 어린 며느리가 죽도록 매 맞은 것을 살려주려 한 것이라고. 시장 사람들 절반은 그날 일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 아니냐. 잠시 시어머니 외침에 휩쓸린 사람들도 차차 돌아올 게다. 순덕은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루떡 한 덩이와 좁쌀 한 대박이 들어 있었지요. 순덕은 그것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할매, 이렇게까지 이 늙은이가 너에게 못 해준 것이 많다. 이 정도라도 해야지. 마을 인심은 결국 진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다만 그동안만 견디면 된다. 견디기만 해라. 떡장수 할매는 오경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주고 돌아갔습니다. 오경이 떡장수 할매의 등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지요. 그날 밤 봉창 너머로 깊은 별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오경을 옆에 누이고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죽은 지아비의 한마디가 또 떠올랐습니다. 가난해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맙시다. 순덕은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절반이 등을 돌렸어도 이 한마디만 있으면 이 늙은이는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에게 다짐했지요. 오경은 옆에서 작게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만이 이 작은 초가에 남은 마지막 평화 같았지요. 100일이 채워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경의 등의 멍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어깨와 옆구리에 남은 자국도 손가락으로 만져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옅어졌지요. 오경은 두 발로 시장 어귀까지 걸어 나갔다가 돌아올 만큼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머리를 새로 빗어 단정이 쪽을 젓고 비녀도 똑바로 꽂았으며 해졌던 저고리는 순덕이 꿰매어 깨끗이 빨아두었지요. 오경은 거울도 없는 그 작은 초가에서 무명천에 비친 자기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어느 저녁 순덕 앞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경 어른, 무슨 말씀이옵니까? 100일이 다가오옵니다. 이 늙은이가 시댁에 돌아갈 때가 되었사옵니다. 순덕은 한참 오경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경의 눈빛이 처음 이 초가에 들어오던 그날과 달랐지요. 그날의 오경은 두려움에 떠는 어린 처녀였으나 지금의 오경은 무엇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슴 한 자락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오경 어른, 시댁에 돌아가시면 또 매를 맞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이옵니다. 어른께서 살아계셔야 한다고 이 늙은이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다시 매를 맞으시면 그 어린 몸이 어찌 견디겠사옵니까? 오경은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단단하던지 순덕이 한순간 오경을 자기보다 더 큰 사람으로 보았을 정도였지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100일 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어머님께서는 청상과부의 몸으로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도 저 같은 모르는 어린 것을 살리려 애써 주셨사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저는 100일 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배웠사옵니다. 어머님, 제가 시댁에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어머님께 받은 그 마음을 제가 시댁에서 살아내야 하옵니다. 제가 시댁에서 매를 맞고 죽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어머님께 배운 그 마음으로 시댁을 살아내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님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옵니다.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오경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순덕이 죽은 지아비에게서 받은 그 한마디, 마음만은 가난하지 말라던 그 한마디가 이제 오경의 입을 통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듯한 그 묘한 느낌이었지요. 오경 어른, 그러시다면 한 가지 약조해 주십시오. 무엇이옵니까?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지는 마십시오. 살아만 계시면 이 늙은이가 어떻게든 어른을 다시 뵈러 가겠사옵니다. 살아만 계시면 친언니께도 가실 수 있고
어머님 부고도 알릴 수 있고 무엇보다 어른께서 사람의 한평생을 사실 수 있사옵니다. 죽음으로 무엇을 갚으려 하지 마시고 삶으로 갚으십시오. 어머님, 이 늙은이가 어른께 청하는 것이옵니다. 오경은 가만히 일어나 순덕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순덕이 깜짝 놀라 말리려 했으나 오경이 먼저 절을 올린 뒤였지요. 오경이 머리를 들었을 때 그 눈에 맑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큰 절로 약주 올립니다. 이 오경 시댁에서 살아내겠사옵니다. 죽지 않겠사옵니다. 이튿날 새벽 오경은 떠났습니다. 순덕은 오경을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지요. 떠나기 전 오경은 저고리 안쪽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두 손에 쥐고 순덕에게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주머니 잘 간직하고 있겠사옵니다. 이 늙은이가 시댁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어머님께 전할 길이 없을 때 이 주머니가 대신 살아있다 하리라 믿으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시옵소서. 오경은 두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가만히 감싸 쥐고 순덕에게 한 번 더 절을 올린 뒤 시댁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순덕은 마을 어귀에서 오경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오경의 작은 등이 한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자 순덕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마을 어귀의 돌담에 손을 짚었습니다. 임자야,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이옵니까? 순덕은 죽은 지아비를 한 번 더 부르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초가로 돌아갔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니 오경이 늘 앉아있던 봉창 곁에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그 빈자리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순덕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만히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묵묵히 바느질감을 다시 손에 잡았지요. 손이 떨려 한 땀을 제대로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양 도성 안에서는 또 한 가지 일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도성 북촌의 한 양반 가문에는 정씨 부인이라 불리는 한 부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아한 부인이었지요. 흰 피부에 깊은 눈, 옥비녀를 늘 단정히 꽂으셨고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항상 정갈히 차려 입으셨습니다. 정씨 부인은 한양 도성에서도 손꼽히는 양반 가문의 본부인이셨고 자제분 둘을 두신 분이었지요. 다만 그 부인의 가슴 한구석에는 오래 묻어둔 한이 있었습니다. 내 친정의 갓난쟁이로 두고 온 동생이 있었는데 정씨 부인은 그 한마디를 입에 담을 때마다 늘 손등으로 눈을 닦으시곤 했지요. 부인의 친정은 본디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변두리의 가난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부인이 시집을 가시고 얼마 뒤 친정 어머니께서 늦둥이로 동생을 보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지요. 그러나 시댁의 살림을 추스르고 자제분을 키우느라 친정에 자주 다녀가지 못하시는 동안 동생이 자라고 자라 시집을 갔다는 소식만 한 번 듣고는 그 후로 소식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정월에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는 부인은 친정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셨지요. 그러나 친정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 동생을 찾으려 했으나 동생이
어디로 시집을 갔는지 아는 이가 없었지요. 동생의 시댁이 어디인지조차 듣지 못한 부인은 그 길로 한양 사방을 수소문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경이 순덕의 초가를 떠난 그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한양 인근 양반 가문의 한 부인 댁에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더위가 살짝 꺾여 가을빛이 얼핏 비치는 날이었지요. 정씨 부인이 가마에 오르려는데 그 댁 안방에서 부인들이 모여 차를 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침 들렸습니다. 그 댁의 가마꾼 한 명이 가마를 정돈하느라 잠시 늦어진 사이 정씨 부인의 귀에 낯익은 한 이름이 들려왔지요. 그래서 그 어린 며느리가 매를 맞다 못해 시장 한복판에 쓰러졌다지 않습니까? 양반집 며느리가 어찌 그리 매를 맞는단 말이옵니까? 친정이 가난한 양반 가문이라 시어머니가 보름 걸러 한 번씩 매를 든다 하더이다. 며느리 이름이 오경이라 했던가요? 한양 변두리 어느 양반집에 정씨 부인이 가마에 한 발을 올리려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오경이라는 이름은 부인이 친정 어머니로부터 받은 마지막 편지에서 본 그 이름이었지요. 늦둥이로 본 동생의 이름이 오경이라 했던 그 이름. 부인은 가마에서 내려 그 댁 부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방금 오경이라 하셨사옵니까? 예. 한양 변두리 어느 양반 가문의 며느리이옵니다. 친정이 가난에 매를 맞고 살았다는데 한 청상과부가 시장 한복판에서 그 며느리를 살려 자기 집에 데려가 백일을 회복시켰다 하더이다. 그 청상과부의 이름은 순덕이라 했던가요? 정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인은 가마꾼에게 잠시 기다리라 명하시고는 그 댁 부인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앉으셨지요. 부인, 그 어린 며느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어린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손에 든 것이라든지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라든지. 그 댁 부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지요. 마침 우리 집안의 한 사돈이 그 시댁과 가까이 사는데 그 어린 며느리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라곤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뿐이었다 합니다. 다홍 비단에 흰 학을 수놓고 한쪽 날개에 작은 글자가 한자 새겨져 있다 하더이다. 정씨 부인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은 자기 저고리 안쪽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셨지요. 다홍 비단에 흰 학이 한 마리, 한쪽 날개에 구슬 옥자가 새겨진 그 주머니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부인이 시집 가실 적에 만들어 주신 것이었지요. 어머니께서 늦둥이를 보시고는 같은 모양으로 또 하나를 만들어 두셨다는 그 짝의 한쪽이었습니다. 제 동생이옵니다. 부인, 제가 잃었던 친동생이옵니다. 그 댁 부인이 깜짝 놀라 부인의 손을 잡았지요. 부인, 어떻게? 정씨 부인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나 부인의 눈은 이미 무엇을 결심하고 계셨지요. 부인은 그 댁 부인께 거듭 감사를 표하고 가마에 올라 곧장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댁에 돌아가 부인은 곧장 사랑채로 가시어 부군께 그 사연을 모두 아뢰셨지요. 부군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양반 가문의 양반이셨습니다.
부인의 사연을 들으시고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지요. 부인, 이 일은 한 가문의 일이 아니라 백성의 일입니다. 양반 가문의 어린 며느리가 매를 맞아 시장 한복판에 쓰러진 일이고 또 한 청상과부가 그 며느리를 살린 일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린다면 조선의 풍속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부인의 동생 일이기도 하고 또 백성의 일이기도 하니 이 일은 임금께 직접 아뢰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 그렇게까지 임금께 진정을 올리는 것은 양반 가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인은 동생의 친언니로서 나는 한 백성으로서 이 일을 그저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의 부부는 진정서 한 장을 정성껏 쓰셨습니다. 양반집 어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매에 시달리다 시장 한복판에서 한 청상과부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연을 한자 한자 깊이 새겨 적으셨지요. 그러고는 정씨 부인이 보관하고 계셨던 비단 주머니의 모양과 친정 어머니의 유언에 대해서도 함께 적으셨습니다. 며칠 뒤 그 진정서가 임금의 손에 닿았다고 했지요. 임금께서는 진정서를 읽으시고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어전회의에서 이렇게 명하셨다 합니다. 이 일은 풍속에 큰 관계가 있는 일이다. 진정서의 사실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양반 가문의 어린 며느리와 그 청상과부를 함께 표창하는 방안을 조정해서 의논하라. 조정의 관원들이 한양 변두리로 즉시 파견되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오경과 순덕에게 전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한양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오경의 시댁이 사람들을 통해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을이 깊어 겨울이 되었고 또 겨울이 깊어 한 해가 바뀌었지요. 그 사이 오경은 시댁에서 또 매를 맞았습니다. 백일을 청상과부 집에서 보내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분노는 더 거칠어졌지요. 그러나 오경은 순덕에게 약조한 대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죽지 않고 있었지요. 비단 주머니를 늘 가슴 안쪽 깊이 품은 채로 순덕은 작은 초가에서 한 해를 더 견뎠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일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모든 것이 어렵고 어려웠지요. 다만 오경이 살아있다는 한 가지 기약 없는 믿음 하나로 순덕은 매일 새벽 일어나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해의 마지막 겨울이 가고 새 봄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한겨울이 지나고 매화가 한창인 봄날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날 새벽에도 평소처럼 일어나 화로에 불을 붙이고 부엌에서 좁쌀 한 줌으로 죽을 끓였지요. 오경이 떠난 뒤로 끼니는 늘 한 그릇이었으나 순덕은 이상하게도 한 그릇을 채 비우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저 한두 술 뜨고는 사발을 부엌 한쪽에 놓아두었지요. 마당에 나가보니 좁은 흙바닥 한 구석에 매화 한 가지가 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임자. 순덕은 그렇게 죽은 지아비를 부르고는 다시 안방에 들어가 광주리를 끼고 앉았습니다. 일감은 여전히 적었지요. 시어머니의 외침이 마을에 퍼진 뒤로 일감의 절반이 줄었고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이 줄어 한 해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늘 새벽에 일어났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바느질을 했지요.
그날 한낮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툼인가 하고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지요. 그러나 곧 그 소란이 평소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말발굽 소리, 쇠로 된 무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비켜서며 만들어내는 정막의 물결. 마을 어귀의 한양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청색 달령의 검은 사모를 쓴 관원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도포를 입은 양반 두 분이 따랐으며 또 그 뒤로는 흰 천에 싼 비석 같은 것을 짊어진 일꾼들이 줄을 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행렬을 보고는 입을 다문 채 길가로 비켜섰습니다. 어느 양반 가문에 큰일이 났는가? 누가 죄를 지어 잡혀가는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짐작이 오갔지요. 그러나 행렬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양반 가문, 오경의 시댁이었지요. 행렬이 시댁의 살인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청색 달령의 관원이 두루마리 한 장을 펼쳐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행렬 뒤로 모여들었습니다. 시댁 마당에서는 시어머니가 뒷짐을 진 채로 살인문 안쪽에 서 있었고 그 뒤에 진우 도련님과 오경이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지요. 오경의 얼굴에는 세멍이 또 한 군데 들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단단히 살아 있었습니다. 청색 달령의 관원이 입을 열었지요. 한양 양반 가문의 어린 며느리 오경, 들으라. 임금께서 그대의 사연을 들으시고 친히 명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효부 정려문을 내리시노라. 그대가 시댁에서 매를 맞고 시장 한복판에 쓰러진 일, 청상과부 순덕의 손에 살려져 백일을 회복한 일, 그리고 다시 시댁에 돌아와 어머니의 매를 받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낸 일. 그 모든 효심과 굳건함이 조선의 풍속의 모범이 되니 임금께서 친히 그를 내리시어 이 정려문을 세우라 명하셨노라. 오경이 자리에서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이 보였지요. 관원이 두루마리에 적힌 임금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의 어린 며느리 오경은 가난한 친정의 자제로 시댁에 들어와 어린 나이에 매를 견디며 효심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 효심을 죽음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으니 한 청상과부의 백일 헌신을 받고 다시 일어나 시댁으로 돌아갔음이라. 그 어린 며느리에게 효부 정려문을 내리노라. 거기까지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루마리의 끝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관원의 목소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어린 며느리를 살린 한 청상과부가 있으니 한양 변두리 시장 옆 작은 초가에 사는 순덕이라. 청상과부의 몸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으되 마음만은 가난하지 아니하여 흙바닥에 쓰러진 어린 것을 자기 등에 업어 백일을 살려내었으니 그 마음 또한 효심에 못지않은 의로움이요 어진 마음이라. 임금께서 명하시기를 이 효부 정려문에 그 청상과부의 이름을 함께 새기노라. 마을이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청상과부의 이름이 양반 가문 며느리의 효부 정려문에 함께 새겨진다는 것은 조선이 시작된 이래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지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 휘청거리며
살인문 안쪽으로 물러섰지요. 관원의 두루마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경의 시어머니에 대하여는 따로 말한다. 양반 가문의 시어머니로서 어린 며느리를 매로 다스려 시장 한복판에 쓰러뜨린 죄는 풍속을 어지럽힌 죄이니 가산을 거두어 관하에 환수하고 시어머니는 한양 도성 밖으로 옮겨 살게 하여 다시는 사람을 매질하지 못하도록 하라. 임금의 명이라. 시어머니가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손에는 막 들고 있던 막대기 한 자루가 있었으나 시어머니가 주저앉은 충격에 그 막대기가 두 동강이 났지요. 부러진 막대기 한쪽이 흘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막대기를 다시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손이 부들부들 떨려 잡히지 않았지요. 평생 그 막대기로 사람을 다스려 온 손이 이제 그 막대기 한 자루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고 진우 도련님은 어머니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지요. 관원들이 일꾼들을 시켜 시댁 살인문 옆에 효부 정려문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흰 천에 쌓여 있던 큰 비석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정성스레 깎은 화강석에 굵직한 글자가 한자 한자 새겨져 있었습니다. 효부 오경지문. 효성스러운 며느리 오경의 문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작지만 분명한 한 줄이 함께 새겨져 있었지요. 어린 며느리를 살린 자, 청상과부 순덕. 그 글자를 본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상과부 순덕. 평생 손가락질만 받아온 그 이름이 임금께서 친히 새기라 명하신 정려문에 어린 며느리의 이름과 나란히 적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청상과부에게 던졌던 그 모든 시선, 그 모든 수군거림, 그 모든 외면들이 한꺼번에 부끄러움으로 자기네들 등 위에 쏟아지는 듯 했지요. 행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색 달령의 관원이 다시 한 번 명을 내리자 일꾼들이 또 한 가지 비석을 어깨에 메고 돌아섰지요. 관원들이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제야 깨달았지요. 시댁 살인문 앞에 효부 정려문이 세워졌다면 청상과부 초가 앞에는 또 무엇이 세워질 것인가를. 순덕은 안방에서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란이 가까이 다가왔으나 순덕은 그저 어느 양반 가문에 큰일이 났나 하고 무심히 듣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갑자기 자기 살인문 앞에서 발걸음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덕이 봉창 너머로 내다보니 살인문 앞에 청색 달령의 관원이 서 있고 그 뒤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청상과부 순덕. 살인문 밖으로 나오시오. 순덕은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진실로 자기를 부르는 것인지 잘못 들은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광주리를 옆에 두고 천천히 일어나 살인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서진 살인문은 작년 그대로였지요. 관원이 다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청상과부 순덕. 임금께서 그대에게 효녀 정려문을 내리시노라. 그대는 청상과부의 몸으로 의지할 가문도, 친정도,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았으되 시장 한복판에서 매 맞는 어린 것을 자기 등에 업어 100일을 살려내었음이라. 그 마음이 어진 어미의 마음과 같고 그 행위 효녀의 효심과 다르지 아니하니 임금께서 친히 명하시어 이 자리에 효녀 정려문을 세우게 하시노라. 노한 쌀 10가마와 비단 한 피를 함께 내리시노라. 순덕의 손에서 광주리가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흙바닥을 짚었지요. 순덕은 임금의 글귀에 답할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그 알 수 없는 감정에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를 뿐이었지요. 이 늙은이가 무슨 이 큰일을 받겠사옵니까? 일꾼들이 순덕의 작은 초가 앞에 정려문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긴 천이 벗겨지고 화강석에 새겨진 글자가 햇빛에 드러났지요. 효녀 순덕지 문. 효성스러운 여인 순덕의 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넉장수 할매가 행렬 뒤편에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지요. 그때 행렬의 가장 안쪽에서 한 부인이 가만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비단 치마, 옥비녀를 단정히 꽂으신 30대 후반의 부인이었지요. 흰 피부에 깊은 눈, 한양도성에서 보기 드문다나한 자태였습니다. 부인은 순덕 앞에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지요. 그러고는 비단 치마가 흙에 닿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덕 앞에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을 멈췄지요. 양반 가문의 부인이 한양도성에서 손꼽히는 본부인이 청상과부 앞에 큰 절을 올리는 광경을 그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인이 절을 올리고 머리를 들었을 때 그 눈에 두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청상과부, 어른, 부인, 어찌 이러시옵니까? 이 늙은이가 제가 정씨 가문의 부인이 없고 오경의 친언니이옵니다. 어른께서 살려주신 그 어린 것이 제 잃어버린 친동생이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경이 한양에 시집간 친언니가 한 분 계시다 했던 그 한마디가 작년 가을 어느 저녁 비단 주머니를 손에 쥐고 들려주었던 그 한마디가 비로소 자기 앞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이었지요. 부인, 그러시면 어른께서 100일 동안 제 동생을 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제 동생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옵니다. 제가 어머님 부고도 못 올린 그 사이에 동생이 시집을 가서 매를 맞고 있는 것을 저는 알지도 못했사옵니다. 제 동생을 살려주신 분이 어른이시옵니다. 어른은 제 동생의 어머니이시옵고 제게는 친언니이시옵니다. 정씨 부인이 그 말을 하시며 자기 저고리 안쪽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셨지요. 오경이 늘 가슴에 품고 있던 것과 똑같은 흰 하기 수놓인 주머니. 다만 그 날개에는 구슬 옥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경이 순덕에게 보여주었던 그 짝의 주머니였지요. 부인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오셔서 그 주머니를 순덕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등 뒤를 가만히 돌아보셨지요. 행렬의 뒤편에서 한 어린 처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 단정히 쪽진 머리, 그러나 등은 똑바로 펴져 있었지요.
오경이었습니다. 오경이 순덕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저고리 안쪽에서 다홍 비단에 또 하나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흰하게 꽃뿌리 영자가 새겨진 그 주머니였지요. 두 개의 주머니가 순덕의 손바닥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구슬 옥자와 꽃뿌리 영자. 친정 어머니께서 두 자매에게 남기신 두 개의 짝. 어머님, 오경 어른. 이 늙은이 약주한 대로 살아왔사옵니다. 순덕은 그 한마디에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1년이 넘도록 가슴 한구석에 매달아 두었던 그 무게가 한꺼번에 풀려나갔지요. 순덕이 두 손으로 오경의 작은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오경도 순덕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지요. 정씨 부인이 두 사람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뒤 순덕이 마음을 가다듬고 정씨 부인 앞에 다시 자리를 잡았지요. 순덕이 부인께 절을 올리려 했으나 부인이 먼저 순덕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청상과부 어른, 이 부탁만은 받아주시옵소서. 무슨 부탁이옵니까? 제가 어른을 양언니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의로 자매가 되어 제가 어른을 한양 정씨 댁에 모시고 살고자 하옵니다. 순덕이 한참을 말없이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깊은 눈에 결의가 가득했지요. 순덕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이 청상과부의 마음은 받겠사옵니다. 그러나 이 늙은이는 청상과부이옵니다. 양반 가문의 댁에 들어가 살 자리가 못 되옵니다. 다만 이 작은 초가에서 이 효녀 정여문 옆에서 제 인생을 마저 살겠사옵니다. 다만 오경 어른은 이제 시댁에서 풀려나신 듯하니 부인의 댁에서 모셔주십시오. 어른께서 한양 정씨 댁에서 친언니 곁에 사시는 것이 어머님께서 가장 바라실 일이옵니다. 이 늙은이는 가끔 한양에 다녀가겠사옵니다. 그러면 충분하옵니다. 정씨 부인이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가만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른께서는 청상과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려 하시는군요. 그것이 어른답습니다. 그러시면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양 정씨 댁에 다녀가시는 것이옵니다. 동생의 친언니로서, 제 양언니로서 그 길은 거두지 마십시오. 그 약조는 받겠사옵니다. 봄날에 햇살이 작은 초가의 효녀 정여문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요. 누군가는 청상과부 초가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였고, 누군가는 정여문 앞에 절을 올리며 자기 잘못을 비는 듯 흐느꼈습니다. 덕장수 할매가 다가와 순덕의 손을 잡고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살인문 앞에 가만히 놓아두고 갔지요. 이 늙은이는 평생 너 같은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다. 오늘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해가 기울 무렵 행렬은 오경을 모시고 한양 정씨 댁으로 떠났습니다. 오경이 가마에 오르기 전 순덕 앞에 한 번 더 다가와 두 손으로 순덕의 두 손을 잡았지요. 어머님. 예, 오경 어른. 어머님이 곁에 계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오경의 그 한마디에 순덕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오경의 작은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지요. 이 늙은이도 어른이 곁에 계셔서 살았사옵니다. 한양에서 잘 사십시오. 살아 계시는 것이 효심이옵니다. 행렬이 멀어지고 마을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덕은 부서진 살인문을 새로 세웠지요. 교녀 정려문 옆에 작은 초가를 그대로 두고 거기서 평소처럼 바느질을 했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한양 정시 댁에 다녀왔지요. 한양에 가면 오경이 마당까지 뛰어나와 순덕의 손을 잡았고 정씨 부인이 양언니라 부르며 큰절로 맞이하셨습니다. 오경은 정씨 부인의 손에서 그를 더 익히고 시조를 더 짓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달랐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슬쩍 고개를 숙였고 시장에서는 옷감을 2배로 가져와 맡기는 부인들이 줄을 이었지요. 그러나 순덕은 그 일감을 다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받던 만큼만 받고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았지요. 다만 떡장수 할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양에서 가져온 비단 한 자락을 슬쩍 쥐어드렸습니다. 저녁이면 순덕은 안방의 봉창 곁에 앉아 오경이 처음 지어준 시조 한 수를 가만히 읊곤 했지요. 오동이 부는 비에 청맹관이 깊은 시름. 어미 잃은 아이는 어디서 그 손을 잡으리. 저 막끝 한 방울이 등심에 또 한 방울. 그러고는 죽은 지아비를 향해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임자, 가난해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맙시다 하셨던 그 한마디. 임자가 이 늙은이를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임자의 그 한마디 덕에 어린 것 하나를 살렸고 그 어린 것이 이 늙은이를 살렸습니다. 임자, 잘 보고 계셨습니까? 봉창 너머로 봄날의 마지막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살인문 옆 효녀 정려문 위로 매화꽃이 피 한 잎 떨어져 내렸지요. 작은 초가 안에서 한 사람의 외로운 한 평생이 비로소 사람의 한 평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옵니다. 옛 어른들의 삶에 비친 마음 한 자락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꽃 한 송이 피우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